왕커조차 무너지는 것이냐,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커도 결국 헝다의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전면 파산이 되는 거 아니야? 1차 만기 연장은 부결을 했고, 그리고 2차 방안을 22일 날 표결에 붙였었는데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왕커라는 중국의 최대의 부동산 개발상은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상이나 뉴스에서 중국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왕커라고 선전의 그 상장 부동산 회사이죠. 이쪽에 또 채무 문제가, 부채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헝다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헝다와 과연 같으냐, 그럼 다르면 또 무엇이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죠, 22일 오후에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때는 제일 우등생 또는 모범생으로 불렸던 그 왕커의 운명을 가르는 채권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부결이 났죠. 물론 지난 11월 달부터 이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커조차 무너지는 것이냐, 그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장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왕커도 결국 헝다의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전면 파산이 되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채무의 연장을 뒤로 미뤘다고 해서 그것이 헝다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즉 붕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커의 경우 시간은 벌었지만은 시장의 신뢰는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22일에 있었던 채권자 대회에서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문제의 핵심은 왕커가 발행을 한 중기 채권, 즉 MTN이라고 중국에서는 말을 하는데 한 4천억 원 정도의 중기 어음입니다. 이것이 만기가 12월 15일이었는데 1차 만기 연장은 부결을 했고, 그리고 2차 방안을 22일 날 표결에 붙였었는데 그것도 역시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용은 1년 연장해 달라, 뭐 이자는 지급하겠다, 이런 그 얘기가 있었지만은 채권자들은 반대가 거의 80%까지 나와서 연장 못한다. 그 대신 30일은 줄 테니까 그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 1년 못 기다려. 30일만 기다려줄게. 이것이었고, 유예기간 동안에 왕커라는 중국의 최대의 부동산 개발상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라는 것은 뭐 돈을 다 갚든가, 아니면 채권자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이나 신용보강 방안을 만들어서 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뭐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해 있기 때문에. 근데 왕커는 또 이런 약속들은 하겠죠. 갚을 거다, 노력하겠다.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야, 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 신용을 더 보강을 해. 즉 담보를 내놓든가, 아니면 연대보증을 누군가는 쓰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권자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만 조금 더 줘. 이거는 뭐 빚을 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권단이 왜 그것을 거부를 하느냐? 이것은 그럼 채권단이 누구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채권단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85%가 은행 내지는 은행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형 상품입니다. 즉 금융 상품이 채권단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왕커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줬었기 때문에 은행 채권단은 지금 대주주, 네가 직접 나서라. 그 대주주가 누구냐? 선전 지하철 공사입니다. 결국은 국유기업이고요. 이 선전 메트로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보증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서류에 사인해서 직인 찍어가지고 법적인 것을 보장을 해. 그래야 우리 채권단들은 연장을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채권단이 볼 때 2023년 중반 이후에
왕크어의 영업 현금 흐름, 쉬운 말로 해서 돈 버는 역량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매일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단, 채권단 같은 경우는 향후 단기간에 왕크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을 갚을 능력, 즉 상환 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대주주의 신용보강, 연대보증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으로 대주주인 선전지하철, 즉 지방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산을 담보로 내놓든가 아니면 현금을 갖다 선지급을 해라. 이게 이제 저희 업계에서의 그 좀 전문 용어로는 헤어컷이라 그럽니다. 이 머리를 자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현금을 선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갖다 줘. 그러면 영장을 해줄게. 근데 단순히 위험을 계속 뒤로 미루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동의 안 해.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줘 이겁니다. 근데 왕크의 대주주는 말씀드린 대로 국유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작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헝따는 민영기업이었고, 헝따 같은 경우는 지금 선전하고는 선전지하철의 자회사인 왕크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이후에 이 선전 메트로에서는 왕크에 대해서 거의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6조 원이 넘는 그 대여금을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선전 메트로 쪽에서 볼 때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도와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왜?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도와주라는 시그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자가 지금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공짜로 도와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대주주하고 왕크어 사이에도 뭔가 지금 수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대주주인 선전 메트로조차도 손을 떼버리게 되면 이 시스템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국유 금융 시스템의 그 리스크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 메트로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왕크어가 헝따와 같은 전면 붕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네 가지로 좀 줄여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채무의 크기, 부채의 크기, 그리고 투명성인데, 헝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조 위엔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 그 2조 위엔의 상당 부분이 비표준 부채라는 표현을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그런 부채였었습니다. 그런데 왕크어는 3,600억 위엔 정도의 부채가 있고 그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투명한 채무,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금융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하고 확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무의 또 비용 구조를 보면 헝따는 고금리 8.78%의 평균 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리 수준이었어요. 근데 왕크어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5%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저금리 은행의 금융상품 내지는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상대적으로 규모도 적고 금리도 낮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왕크어의 토지 내지는 그들의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은 1선 도시 아니면 2선 도시입니다. 즉 중국에서 제일 비싼 핵심 도시의 부동산이 70% 이상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 있는 자산하고 저 지방에 있는 자산하고는 가격 차이도 있고 또 실제로 매매의 유동성도 차이가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왕크어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현금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해 있지만 그래도 캐시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유 대주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즉 마지막 안전판이 헝다는 없었지만 왕크어는 그래도 남아있다. 선전 메트로 뒤에 선전 정보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조차도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거나 전염이 되는 것을 겁을 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그 사이에 채무구조정 방안 내지는 시정보관 방안을 분명히 내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역시 어떤 방안을 내서 채권자들이 채무를 유예해 줄 것이냐. 1년이 됐건 6개월이 됐건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또 과연 70% 정도가 1, 2선 도시에 있는 괜찮은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팔 수가 있느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팔려면 얼마나 싸게 팔 거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보여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왕크어도 그렇고 또 대주주인 선전 메트로도 그렇고 준비를 할 시간은 일단 벌어놓아서 연말 연시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건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그리고 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성장의 엔진이었던 부동산이 2020년부터 내리 5년째 지금 하방으로 내리 꽂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높은 부채, 즉 하이 레버리지의 성장 모델 그리고 빨리 잡아 돌리는 고회전의 그런 경제적인 발전 모델을 끝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나쁘게만 보면 정말로 나쁜 것만 보일 수 있는데 왜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중국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이맘때에는 우리는 중국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관세 전쟁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또 하이테크 쪽에서도 AI가 없는 딥식이 나오기 전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어. 이 문제가 부동산보다 더 커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 문제가 어느 정도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남은 문제는 중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더 어찌 보면 더 커 보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매니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부동산 왕크어가 망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되는 하나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보다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또 시각을 가지고 중국 경제를 보고 또 투자를 준비할지에 대한 것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